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이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특히 많은 사업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쪽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십승지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란이 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나거나 또는 질병이 날 때도 이곳에 오면은 좋은 길을 받아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곳입니다. 요 속리산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오신 것만 하더라도 매우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는 인간의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생각, 또 성공하시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가 더 좋은 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길을 받아가셔서 틀림없이 성공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라든가 또는 우리 사업자 이 상위 리더들의 스피치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사실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심도 자신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TVN인가 하는 데서 보니까 인간이 사실만을 얘기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쑥 설명을 하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뭐 몇백 번 거짓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부장이 출근하면서 좋은 아침 그렇게 출근했는데 밑에 과장놈이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 이거예요. 씨 웃으면서 그러니까 가끔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부간에는 사실을 얘기하면 특히 이 50대 이상 남자들은 밥도 못 얻어 먹고 쫓겨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는데 아내는, 마누라는 애터미 화장품을 사서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맥주를 사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부인 이기는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뾰통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여자가 화장을 하는데 남자가 한마디 했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그 얼굴에 화장하는 것보다 내가 술 먹고 당신을 보는 게 훨씬 더 이쁜데 이렇게 이제 했다가 맥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때는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며칠 뒤에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두 부부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또 마누라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토닥토닥 화장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었냐, 눈가에 주름 좀 봐, 볼은 처지고 배는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물러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보 나 좋아 보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력 하나는 좋구만 그랬다가 잠도 못 자고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쪽에 계신 분은 눈 좋다는데 왜 쫓겨났냐 눈을 꺼벅꺼벅 계시는데 하여간 눈 좋다고 얘기해도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비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꼬마하고 이 아버지하고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키 큰 미국 사람을 보고 우와 저 미국 사람 키는 전봇대만큼 하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저렇게 작은 전봇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게 아마 사회시험인 것 같아. 도덕시험인지. 도덕 아니면 사회시험이에요. 그 문제 답안지가 올라오고 답이 올라왔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직접 쓴 것을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맞은데, 다 맞던데 5점밖에 못 맞았대. 100점 만점에 5점. 근데 답을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선생님이 낸 문제가 왜 산에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문제야.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놈이 답을 하기를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서. 이게 이제 아니 내가 보니까 답이 맞아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했더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서 딱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도덕시험 같아요. 만약 우리 사회에 경찰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답을 뭐라고 썼냐면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답을 했더라고.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 그랬더라고. 그건 맞잖아요, 그게.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초등학생 답은 자꾸를 내린다.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근데 그것도 틀리다겠더라고. 사실 맞는 거야 그거. 자꾸 내려야 되잖아 이거. 그리고 그 답을 쓴 거 보니까 남학생 같아. 그렇죠? 뭐 아가씨가 뭐 자꾸를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다 틀리다겠어. 그래서 5점 맞았대. 뭘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그런 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 연세대학의 그 이성호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많죠? 그 교육학 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의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 또 우리가 이 사관학교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벽돌을 가지고 뭘 하나요? 요걸 이제 쓰라고 해봤더니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게 100 몇 가지를 써냈더랍니다. 벽돌을 가지고 뭘 하나요? 뭐 집 짓는다, 담 만든다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정답 같고, 우리 아버지는 벽돌로 자동차 바퀴를 꼬이더라. 그거 맞잖아요, 그거. 우리 아버지는 벽돌로 벽에다 못을 박더라. 그거 맞잖아요. 우리 엄마는 벽돌로 화단 가에다 박더라. 그거 맞잖아요. 등등 해가지고 100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뭐 연세대학 교수거든요. 연세대학 와가지고 대학 3학년들한테 벽돌로 뭘 하는가 써내보라 그랬더니 아주 교수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해가지고 벽돌로 집 짓지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쓴 놈이 2개. 집 짓는다, 담 쌓는다, 2개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더래. 미국 초등학생들은 벽돌을 싸움한다. 이것도 있고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의 창의성을 키우지 않으면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안 하고 4년 동안 뭐 하느냐. 취직시험 준비하고 자격시험 스펙 그래가지고 자격시험 준비하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따가지고 나와봐야 사회에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Cool Head but Warm Heart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분필로 하니까 참 좋네. 이게 그대로 하면은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말은요,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그 중에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미시경제학의 바탕을 이룬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대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대경제학자인데, 이 양반은 원래 그 부친이 아주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수학과로 들어갑니다. 수학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윤리학을 또 공부를 합니다. 윤리학을 또 공부를 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니 뭐 돈 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여기는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 그 말이거든요. 사관학교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는 대학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대학에 이제 교문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을 나오신 분은 아이고 나는 30년 전에 대학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실 필요도 없고 강의 수준을 교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수준이냐 하면은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래 교수는 그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부교수는 지가 아는 걸 다 가르치는 게 부교수예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상관없는 게. 조교수는 지가 아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게,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전임 강사는 아무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전임 강사예요. 그러니까 교수 수준의 강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 강의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푹 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 윤리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이 계기는 이 양반이 1890년대 1800년대 후반의 분위기 때문에 그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연히 런던 빈민구를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영국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가난뱅이들과 부자들의 소득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가난뱅이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알프레드 마샬은 이놈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캠브리지 대학에 자기 스승이 죽는 바람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와서 취임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어요. 경제학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따뜻한 가슴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침사가 됐고, 마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심해야 할 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애터미로 따지면 메시탈리즘이에요. 메시탈리즘은요 아무렇게나 대중자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메시탈리즘은요 철저하게 냉철한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력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메시탈리즘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든 상위 리더나 오너가 해버리면 그것은 따뜻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메시탈리즘이 되질 않아요. 메시티지도 되지를 않습니다. 명품을 대중가격으로 판다, 요건 상호 모순이에요. 상호 모순 역설이에요.
명품은 대중적이지가 않고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은 시장에 내널려 있어요. 내널려 있어요. 야, 그 공항에 가봐요. 이태리 마우라 이거 뭐 비단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뭐 명주 몇 가닥 안 들어갔는데 뭐 60만 원 그래요. 예? 그건 명품이에요. 명품 비싼 거예요. 그런데 비지떡 같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 이 김현숙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 있는 거 사면 그거 몇 푼 안 주고 사요. 그거 몇 푼 안 주고 산다고. 그것은 또 명품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이 명품을 대중 가격에 판다는 건 메스티지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 만약에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카지노 자본주의가 돼요. 돈 놓고 돈 먹기. 돈 많은 놈이 다 가지고 하이에나 자본주의. 다 뺏어 먹는 거야. 하이에나 자본주의. 저는 안 오면서 다 뺏어. 하이에나 자본주의가 됩니다. 그게 킬링필드로 나타나요. 킬링필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캄보디아 사태 알죠? 크메르 루즈,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키우 삼판 이런 이 크메르 이 지도자들이 자기 종족을 200만을 죽인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매우 이성적으로 죽였죠? 매우 이성적으로. 냉철한 이성만 있으면 그렇게 죽여요. 왜? 총알을 쓰는 것은 총알이 아까우니까 전혀 비용이 안 드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죽였죠? 어떻게 죽였어요? 머리에 비닐 씌워서 죽였어요. 그러면 한 놈 죽고 나면 또 벗겨서 또 씌우면 되잖아요. 그게 차가운 머리가 있는데 가슴이 차갑기 때문에 그따구 짓거리 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가슴이 따뜻하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나누고 보면은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주 차가운 머리를 가졌는데 가슴은 그것보다 더 차가워.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윤영성 대표님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게 따뜻한 사회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는데 이 사회에서 파이가 커지려면 냉철한 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머리 공부가 안 돼 있고 가슴 공부만 돼 있으면 그건 사람 좋은 바보밖에 더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은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가 동시에 되어야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요 알프레드 마샬이 1890년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실력이죠. 1890년에 나온 책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럼 변함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혜택을 토지라고 합니다. 땅이라든가 공기, 햇빛, 산의 나무, 경치, 지하자원, 물속의 고기, 요건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혜택을 토지, 그게 있어야 생산이 가능해요. 노동은 인간의 힘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 이게 이제 노동과 토지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생산이 되느냐? 그것만 있어도 생산은 됩니다.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생산량,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현대같이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이라는 것이 개입돼야 돼요. 자본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반제품, 설비, 이 건물, 책상, 의자,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토지가 연결되면 거기서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토지와 노동이라도 자본 집약도가 높으면 그 생산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강당이 없고 야외다. 이 강당이 지금 자본이거든요.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고 다 영상도 자본이고 다 자본이에요. 이거 의자 없어도 땅바닥에 앉아 교육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져요. 반드시 자본과 결합해야 돼요. 이 마이크가 없어도 강의 됩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강의 돼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과수원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업자를 생각하면 과수원은 땅의 면적, 그게 토지예요. 토지입니다. 노동은 뭐 과수원업자가 일하는 게 노동이고요. 그럼 과수원에서 자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과일나무가 자본이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산 수단이거든요. 생산 도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트랙터라든가 농약 뿌리는 기계라든가 하는 걸 또 물 주는 호스라든가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어우러지면 과일 농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무엇인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생산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마샬의 이 지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조직과 지식을 자본에서 분리해서 특수한 생산 요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조직과 지식. 이것은 가장 강력한 생산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과 지식.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토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토지이고 각 센터도 토지이고 길거리에 돌아 이 유틸리티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전부 이 공간 자연으로부터 물려받는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니까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다 토지예요. 노동력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고 자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과 지식이에요. 조직과 지식입니다. 이것밖에 자본이 없어요. 요걸 알프레드 마샨도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양반이 산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예요. 그 당시에 지금 산업혁명이 완성돼 가지고 영국이 산업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와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다. 이미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측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유일한 자본이 조직과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무슨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무슨 수학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업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노하우가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조직을 봅시다. 조직. 그러면 생산성, 다시 말하면 소득이 높아지려면은 조직이 이제 요게 자본이니까 요게 조직의 크기, 사이즈죠. 사이즈. 요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커야 되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사이즈만 크다고 되느냐, 덩치만 크다고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좀 힘이 있고 깡다구가 좋아야 되듯이 조직의 질이 있어요. 조직의 질. 조직의 질. 일본 분들이 있으니까 한자로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조직의 질. 퀄리티입니다. 이건 퀄리티 문제고 이건 사이즈 문제예요. 자, 조직의 사이즈는, 조직의 크기는 계속 회원이 늘어나면 조직의 사이즈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동 투입과 그 다음에 지식 투입으로 이건 커집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이에요?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품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아야 뭐 리크루팅을 하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런 거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속리산에서 석세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야. 그게 지식. 뭐 아무도 글쎄 어디서 하기는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이즈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의 크기는 자기가 노동 투입을 해서 즉 열심히 뛰면 뛸수록 커져요. 커지는데 문제는 이것만 커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조직의 질이 커져야 돼요. 조직의 질. 자, 조직의 질은 말이죠. 우선 조직의 질을 알려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곤충학자였던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 이 사람, 이 양반은 곤충학자입니다. 곤충학자인데 개미 전공이에요. 개미. 우리가 개미나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또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연구를 해요. 우리는 뭐 연구한 사람 별로 없던데. 그래서 여기서 오는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힐러 박사가 개미를 연구하면서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요. 개미 개체 하나하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개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놈들이 군락을 이루어 살면은 아주 독특한 분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왕벌은 평생 뭐만 합니까? 알만 낳고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고 자기 역할만 해요. 수펄은 나중에 수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자빠졌다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업이 돼가지고 요 개미 군락 자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세포가 몇 조개가 있다 그러죠? 60조개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꿀벌도 마찬가지고 흰개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 연구해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개체의 특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 이것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더라. 우리 몸에 팔이 있으면 팔의 역할, 눈이 있으면 보는 역할, 코가 있으면 내에서 맡는 역할, 귀가 있으면 듣는 역할, 이렇게 있듯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수십만 마리가 모이는 개미 군락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대로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움직이더라. 이것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초유기체라고 붙였습니다.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 슈퍼 오가니즘. 초유기체입니다. 슈퍼가 초죠. 초유기체. 초유기체. 그러니까 이 초유기체 속에서는 각 개별 유기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나의 완전한 개체이지만은 그것이 군락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처럼 자기 역할만 계속 수행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체가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마치 한 마리처럼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면은
형성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초유기체를 형성하면 여기서 소위 집단지성이 나온다. 집단지성. 일본 분들이 있으니까 한자로 썼습니다. 집단지성. 이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집단지성이 발현된다. 요 집단지성은 개별 개미라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지성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또는 컬렉티브 위즈덤이라고. 요것은 요 각 개체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TV에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나 아프리카 초원의 그 개미집 보셨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개미집 모양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졌답니다. 통풍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 개체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그걸 만들 수 없답니다. 이것이 군락을 이루어 가지고 한 개미가 마치 세포처럼 초유기체를 형성할 때 그런 엄청난 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집단지능 또는 집단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저히 한 개체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어떻게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흰개미가 큰 곳은 4m 이상의 집을 짓는데 거기에 환기통이라든가 이 도로 배치가 무지무지하게 과학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개미 개체의 지능을 가지고 보면 그건 도저히 임파서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집단지성. 아까쯤에 우리 이 상위 리더들이 올라오셔서 뭐가 망한 사람, 알거지 된 사람 해가지고 지금 한 2억 얼마씩 벌고 그런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신 중에는 저 사람 저거 굉장히 허접하게 생겼는데 저거 누구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게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애텀이라는 조직은 초유기체 조직입니다. 초유기체 조직에서 발현되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집단지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박광주 회장님 늘 강조하시는 요 온팽이가 하나 있는데 요 밑에 반팽이, 요 밑에 반팽이, 요 밑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온팽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그럼 온팽이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왜 아까쯤에 저 60대 이 사업자분 또 임혜자 사업자분 지금 72세인가 그러시죠? 저 양반이 뭐 때문에 1년에 2억 5천을 버나 말이야. 저거 뭔가 누구 거 뺏어가는 거 아니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요 반팽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집단지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팽이가 하나 있어요. 온팽이가 하나 있는데 이 온팽이가 옆에 보니 노인에다가 무슨 가방 끈도 힘겨놓고 말이야. 또 말도 잘 못하고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 사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집단지성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온팽이에요. 온팽인데요. 이 반팽이들이 하나의 슈퍼 오가니즘을 이루면요. 이 반팽이들이 반팽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초온팽이가 돼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초온팽이가 돼요. 초온팽이가. 그러니까 이 반팽이들의 집단인 초온팽이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 온팽이보다 소득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이건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다 그렇더라고 말이야. 다 그렇더라.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임스 서로이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군중의 지혜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요. 프란시스 갈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학자예요. 학자가 황소 있죠, 황소.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저 끄트머리 황소가 있는데 저게 몇 킬로그램에 될까 맞춰보자 했는데 그 도살장의 전문가, 황소의 무게를 재는 전문가, 도살꾼 있죠? 그 사람 보고 맞춰보라 그러고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반팽이 아홉한테 그걸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반팽이가 개별적으로 대답하는 걸 비교해 봤더니 전문가가 대답한 것이 저 황소 무게에 가깝더라. 그런데 이 반팽이 9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게를 결정했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더라. 상호작용이에요. 요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예를 들면 반팽이 하나가 저 500kg가 안 될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한 550쯤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속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의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월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주식 투자의 산신령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거의 도사급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아주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서로이키가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큰 병에다가 조그마한 공들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공이 몇 개인지 직관적으로 맞춰보라. 그래서 뉴욕 월가에 아주 직관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몇 개냐? 이렇게 물었더니 몇 개다. 그리고 이제 이 반팽이 한 19명에게 몇 개냐고 물었더니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전문가가 훨씬 그 개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9놈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도 전문가 한 사람이 반팽이 9을 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확성 면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The Wisdom of Crowd. 군중의 지혜.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The many are smarter. The many are smarter than the few.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수는 소수보다 스마트하다. 다수는 소수보다 똑똑하다. 다수는 소수보다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모든 실험을 해서 해봤더니 다 맞아. 다 맞아.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의견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매우 똑똑한 소수의 의견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 그렇잖아요.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요 인간 그물망이 하나의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집단지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학자들이 지금 가장 아주 파퓰러한 예로, 가장 좋은 예로 드는 예가 위키피디아예요. 위키백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위키백과 많이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아는 걸로 그렇게 치십시오. 위키백과를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이 방판 시장이 이 이미지가 나쁜 것도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브리타니카 사진을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 영국에서 만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이게 몇 권입니까? 수십 권이죠. 가격도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가니까 우리 며느리도 그걸 하나 사놨더라고. 그거 네가 뭘로 사놨냐 그랬더니 아이고, 친구가 사라 그래서 하나 사놨다고. 근데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얼마나 많던지.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만든 사전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에요.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들어요?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듭니까? 일반 대중이 만들어요. 아무나 만들어. 아무나 만들어. 이 아가씨도 들어가서 만들 수 있고,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다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아가씨도 들어가서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사전을 만든 거예요. 사전을. 대중이 위키피디아. 그 사이즈가 브리타니카보다 수십 배가 커요. 왜? 매일 올라와요. 매일 사전 내용이, 백과사전 내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야, 이거 일반 대중이 사전을 만들면 이게 아주 저질일 거 아니냐? 이거 다 틀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학자들이 이거 과연 맞는 건지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 이 사회에서 한참 베스트셀러가 됐던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괴짜경제학. 또 두 번째 나온 게 슈퍼 괴짜경제학이에요. 이것도 슈퍼 좋아하죠. 그 괴짜경제 프리코노믹스라는 책은요,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레빗이라는 젊은 학자가 쓴 겁니다. 젊은 경제학자예요. 베이츠 클라크 이 메달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40대의 젊은 경제학자에게 미국에서 그 상을 주는데, 그 메달을 주는데, 이 메달을 받은 사람 중에 40%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뭐 했느냐? 나머지 60%는요, 정부 관료나 또는 연방준비제도라든가 또는 대학 총장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연방준비도 이사장이 누굽니까? 버냉키라는 사람이에요. 버냉키. 아주 천재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런 사람도 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가, 이 가버먼트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그 하버드 대학 총장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이 썸머스라는 사람이에요. 썸머스. 그 양반은 이 하버드 대학 총장하면서 그 사람도 헛소리 해가지고 괜히 진실을 말하니까 쫓겨났어요. 여자의 머리는 과학을 하기에는 남자보다 못하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또 여자 비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는 사람. 아이고 못하면 지가 속으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성이 쌈머스예요. 쌈머스. 여름철 그만인데 쌈머스인데 원래 이 사람 성은 쌈머스가 아니고 사무엘슨이에요. 사무엘슨인데 자기 삼촌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아주 경제학계의 거두예요. 거두. 거의 산신령에 해당하는 경제학자예요. 미국에서 그냥만 모르면 역적이에요.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사무엘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삼촌보다 훨씬 똑똑한데 사무엘슨 그러면 맨날 자기 삼촌만 생각하니까 성을 바꿔버렸어요. 쌈맛으로. 그래서 성을 쌈맛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 이런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지만 대부분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이 스티븐 레빗 교수가 과연 브리타니카하고 위키피디아, 위키백과하고 오류가 어디가 많은지 이거 좀 허접할 것이다 하고 조사해 봤더니 오류가 같아요. 위키피디아가 정확해. 대중이 만들어가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대중이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사전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 잡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 우리 가끔 나오죠.
누구누구 교수가 연구한 뭐 세포 뭐뭐가 미국 네이처지에 실렸다. 그건 네이처예요. 네이처 편집하는 교수들이 과학 문제에 있어서 브리타니카 사전하고 위키피디아에 아무나 올린 거하고 어떤 것이 오류가 많은가를 검사해 봤더니 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같더라. 대중이 지혜를 모으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거하고 같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키피디아는 브리타니카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브리타니카는요, 그거 한번 리비전, 그거 수정해서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그것도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틀리면 그 이튿날 바로 올라와요. 쓴 놈이 누군가가 야, 네 글 쓴 거 틀렸다 그러면 그놈이 즉각 고쳐. 즉각 고쳐요.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요, 그 이튿날 올라와. 그 이튿날 이 백과사전에 올라와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자스민 혁명 후기에 중동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이튿날 즉각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데 중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일반 대중이 돈도 안 주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냐. 참 보면 경탄할 지경이에요. 야, 이건 참 되게 부지런하다.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열심히 써란다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자,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이 기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공짜예요. 돈 10원도 안 내요. 공짜고 거기 그 위키피디아 열어보세요. 편집하려면 편집하라고 돼 있어. 당신도 들어와서 글 쓰라 이거야. 글 쓰라. 그리고 어떤 놈은 글 쓰다가 칸을 비워놨어요. 뭐 쓰는 건 어떤 놈 뭐 쓰라는 거예요 거기. 근데 잘 모르겠으니 어떤 놈이 쓰라 이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의 지혜, 많은 사람의 the many야 smarter than the few 요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획기적인 건요. 지금 연세가 안 들으셔도 알 거예요. 1998년인가 알래스카에서 그 유조선 하나 크게 사고 난 적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인 석유회사인 엑슨사의 엑슨 발데스라고 하는 30만 톤급 이 유조선이 자초되면서 무려 한 3만 톤의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아니 알래스카 해역이 완전히 그냥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엑슨사는 아주 돈 바가지를 썼어요. 무려 한 3조 5천억을 벌금이라든가 그 정화 비용으로 물어내고 미 정부와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이 명령을 해가지고 오염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도 끈질기게 무려 17년을 제거를 해서 17년을 제거를 했는데 이 기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워낙 추운 지방이라 기름하고 물하고 이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빙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채집을 해야 되는데 무려 그거 채집한다고 2조 원이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7년간 2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기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세계 전문가들이 OSRI라는 이제 국제 기름 유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안 돼. 17년간 했는데 기름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문으로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노센티브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키피디아에 찾으면 바로 아까 말한 위키피디아에 찾으면 인노센티브가 나옵니다. 인노센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오픈소싱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진 공직으로부터 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고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요 문제가 있는데 아는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있는데 아는 사람. 그런데 요 인노센티브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가입한 사람이 200개국에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명. 이 사람들에게 띄웠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알래스카 빙하 사이의 기름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은가? 딱 올렸더니 OSRI가 17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제거 못한 일을 단 3개월 만에 해결해 버렸어. 3개월 만에 해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회원들이 무슨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자, 기술자, 공무원, 주부, 학생, 건달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구성해야 답이 나온답니다.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야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요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석유화학을 한 놈도 아니고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멘트 공장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로자가 그거 간단하다 이거야. 그 레미콘 보라이가 시멘트 가만 놔두면 굳기 때문에 레미콘 뱅뱅 돌리고 안에서 뱅뱅 해가지고 그러면 안 굳어진다 이거야. 그렇듯이 얼음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굳어져서 안 되는데, 그 바지선에다가 뱅뱅 돌린 거라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얼지도 않고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지선에 그렇게 해보니 되거든? 그래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제거했어요. 17년간 못하던 것을 시멘트 노동자가 해결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시멘트 노동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 아이디어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줘요. 2만 불 줬다 그러더라고. 2만 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 2조 원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2천만 원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요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CEO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이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공과 관련 없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70%를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이나 노동자, 주부가 해결하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어떤 것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그렇게 된다.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그럽니다.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란 말은 뭐예요? 이게 군중이란 말이죠. 소싱. 군중으로부터 문제 해결한다. 크라우드 소싱. 이건 학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프 하우라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그런데 벌떼처럼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맞더라 이게. 그러니까 오픈 소싱입니다. 아웃소싱하고 다른 점은요, 아웃소싱은 특정 전문가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데, 크라우드 소싱은 특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 아는 놈 문제 좀 알려주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온갖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더라. 우리나라에 지점이 와 있습니다. 이노센티브라는 회사에. 그 예공장은 누구냐면 LG예요. LG에서 난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나오면 이노센티브에 의뢰하면 이노센티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수만 건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이렇게 하라고 나오면 그 중에서 채택되면 그 아이디어의 중요도에 따라서 5,000불부터 100만 불까지 지급한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이 노하우를 이용하는 기업이 점점 들어간다. 뭐 대표적인 기업, 예를 들어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것은 거의 그렇게 한다. 로슈 같은 것도 15년간 끙끙 앓으면서 수천만 불을 퍼부었는데 해결 안 됐는데 여기다 해결해가지고 의뢰했더니 몇 개월 만에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엉뚱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답은 간단한 것에 있을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온팽이라고 반팽이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온팽이 정도로 끝나는데 초유기체를 이루는 반팽이는 얼마 후에 초온팽이가 돼 있더라. 그런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그 초온팽이가 혼자 똑똑한 온팽이보다 소득이 높다. 그런 얘기. 소득이 높다. 초유기체를 형성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미나 꿀벌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사는 그러한 개미와 꿀벌의 세계에서도 꼭 20% 30%의 건달들이 있답니다. 그 이상하대요. 꼭 건달들이 있어가지고 매번 자빠져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런 놈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놈들을 보니까 되게 왕따를 당한답니다.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직이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굴러가요. 근데 그게 30%를 넘으면 조직이 데미지를 받고 작동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경제에서 암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암시장. 블랙마켓.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고 뒷구멍에서 프리미엄이라든가 뭘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암시장이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담배 암시장 잘 아실 거예요. 알이랑 청자, 특히 청자 나왔을 때 다방 마담하고 잘 모르면 청자를 살 수가 없죠. 다방 마담들이 청자를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 단골한테만 팔아. 암시장이야, 암시장. 특히 달러 암시장은 굉장했죠. 전시의 암시장이 굉장히 융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이 암시장에서 30% 이상 거래되면 시장 기능이 붕괴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붕괴돼요. 근데 그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련에서는요, 2차 대전 때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놈을 총살을 시켰어요. 총살을. 근데 총살을 시키는 현장에서도 암시장 거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소련이 포기했어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듯이 하여간 어떤 조직이든지 20, 30%의 일탈자가 있어요. 베팅을 하지 마라 해도 20, 30%는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다. 이게 이제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드라이문에 해당하는 이 건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현재 탄력을 받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이 건달들은 드라큘라 같은 성격이 있어요. 물어가지고 다른 놈을 감염시켜. 드라큘라를 물으면 다른 놈을 또 감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건달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개인이 나는 온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온팽이처럼 생각하면 자기가 온팽이니까 반팽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집단지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성공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집단지성은 꼭 이와 같은 애터미 조직에서만 이건 아주 전형적인 집단지성이 나타나는 그런 조직이지만요,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집단지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하 간에. 왜냐하면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집단지성은 발현이 안 돼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가 다양한 의견이에요. 다양한 의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의견이 괴상망측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단지성이 절대로 발휘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동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질성. 똑같은 놈이 모여 있으면 똑같은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개인 지성을 넘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이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 세계 최고 대학인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는 다 하버드 대학 출신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의 2%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출신 98%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하버드는 98%가 타 대학 출신이에요. 그럼 서울대학도 그래도 2%는 다른 대학 출신 뽑는구나. 그것은요, 그들이 못하는 거, 꽁착이라든가 무슨 뭐 운동이라든가 그런 건 그분들이 못하잖아요. 성악이라든가 뭐 요것만 외에는 전부 서울대학이에요. 동종 교배를 하면 거기서 반드시 열성이 나와요. 배운 놈이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거 가르치고 뭐 특이한 게 뭐 있어요?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요, 자기 대학 출신은 교수로 뽑지 않는 게요, 당신은 이 대학에서 배웠으면 이 대학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해야 당신 학문이 발전한다. 미국이 발전한다. 심지어는 한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면요, 대학원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우리 학교에서 4년 배웠으니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경험을 쌓아라. 그러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2%가 있는 건 뭐냐? 그 조건이 있어요. 하버드 출신이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려면은 다른 대학에 적어도 10년 이상 교수를 한 다음에 하라. 이게요.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도전을 받고 과연 네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버드에서는 그게 맞았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서울대학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전부 다 선후배 간거 아이고 선배님 이러고 있으니 저 교수가 엉터리 강의를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틀렸다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장거리는 자식 말이야. 뭐 이러기를 묻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과학경시대에 수학경시대에 가면 적어도 세계 3등 안에 다 듭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머리 무지하게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은 세계 최고 고등학생을 뽑아다가 그것을 바보로 만드는 아주 경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세계 100등도 대학 유니버시티 랭킹 보면 100등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평가해가지고 50등이다 그러는데요. 런던에서 나온 거 보면은 100등도 안 되더라고. 그게 뭐예요? 세계 최고 학생을 뽑아다가 100등짜리 낙제상으로 만드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대학 교수들이 이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동종교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놈만 모여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양성.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80대에서부터 10대까지 남녀, 그 다음에 온갖 경력과 학력, 경험, 성격도 이상한 사람부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일 수가 없어요. 요것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집단지성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집단지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혹시 이 중에 자기가 원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저 할머니가 뭐 해서 저렇게 벌었나 그러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죽이고 매우 성실하게 집단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발휘한 겁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던 천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이에요. 인디펜던스라는 독립성. 자기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고, 사유를,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누군가가 거기에 가파드가 있어가지고 또는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똑똑한 놈이 우리 이걸로 합시다. 딴 얘기 없죠. 끝. 이렇게 해버리면 독립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제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지성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이 사업을 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겠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집단 이상이 나온다. 독립성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그건 구속성이죠.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와 견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무리 똑똑한 개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A라는 생각, 이 사람은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걸 합하면 D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오는데 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로 합해주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그건 뭐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합해주는 메커니즘.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리더들이 발휘하는 리더십이고 석세스나 원데이에서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특히 각 센터에서 열심히 모여서 자기 의견을 교환하는 거. 이게 이제 각자의 견해와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켜주는, 에그리게이션 시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저기 가봐야 뭐 행태는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난 나 혼자 할래. 그러게 뭐 어떻게 돼? 거기서는 그 양반은 온팽이지만은 요 반팽이 모인 할머니 9명이 초온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 사람은 온팽이로 남아있어 그대로 혼자.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이 요 반팽이 9이 모인 초온팽이보다 더 적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왜? 거기서 나오는 인텔리전스가 지능이 더 낮은데 뭐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신뢰. 신뢰가 돼야 내가 가진 지식을 여기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 지금 사장을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그 저명한 김쌍수죠. 김쌍수, 그렇죠? 저쪽 마산의 LG전자 그 가전센터 본부장을 했던 분이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격한 노사공격을 했던 겁니다. 왜? 중국 가전에 밀려가지고 그걸 폐쇄하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김쌍수라는 사람이 쌍수를 들고 가가지고 그걸 완전히 해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 각자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포장 문제, 이 사람은 뭐 이 도장 문제, 이 사람은 뭐 기계 이 설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놈한테 가르쳐 주면 요놈이 나보다 더 승진을 빨리 할까 싶어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보니까 엄청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집단지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중국에 밀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식을 합할 것인가? 그래서 산에 인트라넷을 만들고 나 한 사람도 해고 안 시키겠다. 해고 안 시키고 뭘 했느냐?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겠다.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라. 그 지식을 지금 합한 거예요. 합해가지고 각각 방에다가 이 기숙사에다가 기술자들 집어넣는데 똑같은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장 전문가, 이 사람은 도장 전문가, 이 사람은 뭐 전문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놈들이 그 들어가면 똑같은 생각밖에 안 하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해놨더니 포장 하나를 만드는 것도 저끼리 밤새워가지고 몇 미터에서 떨어뜨려 봐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만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통합해가지고 해버렸더니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250m 되는 생산 라인이 50m가 줄어들합니다. 불필요한 작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산 라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불필요한 거 다 없애고 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나중에 100m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김상수 씨가 쓴 책이 나와 있어요, 시정에.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고 저분 같으면 한전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전 사장으로 픽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한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탁월한 지식을 LG 정도 LG전자에 들어갔으면 그게 보통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개인은 전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하니까 집단지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그걸 해버린 거예요. 큰 성공을 했죠. 지금.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삼성을 능가하죠. 그 양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비일비재하게 많아.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례나 지금 사례나 똑같아요. 항우와 유방 잘 아시죠? 한고조 유방하고 초피왕 항우 알죠?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워낙 독재를 하는 바람에 아주 광적인 독재를 하는 바람에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 2세 황제 때 중국 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자웅을 겨냥한 게 다 때려 엎고 자웅을 겨냥한 게 나중에 한고저가 된 유방과 그리고 초피왕 항우입니다. 근데 항우 장군은 그 유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우는 우선 집안 대대로 대장군이었고 초나라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역발상 기계사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산을 뽑고 세상을 덮어버릴 만한 기계를 가진 사람이 항우예요. 항우고 유방은요 어디 2장 정도 되는 사람, 2장 거기다 건달에다가 술 먹기만 좋아하고 맨 외상술이나 먹고 그런 놈이에요. 그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중에 한 고조가 돼서 황제가 됐는데 그 부모 이름이 잘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편없는 천민이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리고 항우 군대가 40만일 때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항우는 자결하고 유방은 천하를 차지했는가? 그게 집단지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항우는 자기가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똑똑했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항우 밑에 참모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범증이라고 하는 유방 밑에 있었던 참모들 장량, 소하, 조참, 한신을 다 합해도 범증 하나만 못하다 하는 그 아주 탁월한 책사였어요. 바로 70을 먹은 책사였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들어. 지가 더 똑똑하거든. 지가. 근데 유방은 지가 별로 안 똑똑하니까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아이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한신이라는 사람 알죠? 한신. 한나라 귀족입니다. 한나라 왕자예요. 천하를 덮어버릴 전략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하 유방하고 항우하고 대결하니까 보니까 유방 적은 완전히 촌뜨기고 항우한테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천하를 차지하겠다. 항우한테 갔어요. 항우가 보니까 뭐 촌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항우는 지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놈을 쫄병으로 시켜서 쫄병을 시켜요. 쫄병을 시키니까 범증이 한신을 보고 가만히 하는 걸 보더니 항우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놈을 매우 높이 쓰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등병이야. 이등병 보고 범증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등병 보고 지금 같으면 저놈을 매우 높이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항우가 보니까 가짱 크던 무슨 말이야. 이등병 가지고 무슨 나 같은 사내 대장부가 저런 놈을 죽이면 천하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그리고 드디어 도망가 버렸어. 항우 이 자식은 이거 대가리가 밀어내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유방한테 도망갑니다. 근데 유방도 이것도 또 모질이거든. 이것도 모질이니까 무슨 한신한 놈이 와서 뭐 천하를 지가 얻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시원찮네. 시원찮으니까 그래도 조금 유방은 나아요. 소대장을 시켰어. 소대장을. 창고지기 소대장을 시켰는데 유방 밑에 소하라는 아주 명참모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소대장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시킬까 그랬더니 당장 장군으로 진급시키십시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러면 진급시키지 뭐. 이제 그러니까 한국하고 다르죠. 그래? 그러면 진급시키지 뭐. 근데 항우한테 자폐가 인질로 자폐가 있는 1급 참모 장자방이란 말 어르신들 잘 아시죠? 1급 참모를 장자방이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신을 장군 정도 시켜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뭘 시킬까? 대원수로 진급시켜라. 그래가지고 유방은 말을 잘 들어. 그래. 그러면 대원수로 진급시키지. 그 당장 오라 그래. 내가 진급 계급장 달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화를 버럭 내가지고 야, 어떻게 대원수를 오라가라 하십니까?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시고 청중하게 취임식을 하십시오. 유방이 깜짝 놀랐지. 이거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또 방을 붙였어요. 대원수 임명식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밑에 기라성 같은 장군들 번케라든지 뭐 이런 원래 계백정 출신이거든. 그 번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유방이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이 동서거든. 나를 드디어 대원수로 임명하는구나 하고 장군들이 전부 김치국을 마시고 이제 그 대원수 연병장에 취임한 데 가보니까 애게게 어떤 소대장 새끼가 거기 앉아있네. 거기 한신이에요. 한신이 대원수로 임명해가지고 단 3개월 만에 천하의 절반을 평정해버립니다. 그게 한신이에요. 한신 장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다른 점은 항우는 지 머리가 좀만 그렇게 했고 유방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거예요. 다 말을 들었어요. 항우 장자방이 얘기하면 그 말 듣고 조참이 얘기하면 그 말 듣고 한신이 꺼내면 아이고 그래 자네 알아서 하게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한신하고 조참 그다음에 장자방 장량 소하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뜰에 앉아서 한신 장군한테 물었습니다. 장군, 저 장군은 도대체 병력을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겠나? 저 장군은 10,000명 정도면 됩니다. 그 이상 지휘 못합니다. 저 장군은 얼마나 되나? 한 5만 명 지휘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황제인 나는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고작이야 10만 명 정도 지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은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다익선, 그게 18사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다익선이다. 그러니까 유방이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자기는 10만 명 정도밖에 지휘를 못한다 그러고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경은 내 부하가 됐나? 그러니까 한신이 우리는 병사를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폐하는 장군을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기도. 유방이 기분이 매우 째지겠죠. 이게 그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대1로 놓고 보면은 한신이 유방이 항우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지성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 것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통제된 학습조직 이론의 대가인 피터 쌍게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소통이라는 게 대대로 조직에서 소통이라는 게 대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결합돼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IQ 130짜리를 모아놔도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IQ 60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견해거든. 야, 너 이렇게 해.
야, 시간 많이 쓸데없는 데다 하고 있어. 이래 버리면 여기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안 들어도 되겠구나. IMF 사태 다 아시죠? 그때 동아일보에 칼럼이 하나 났었죠. 동아일보 무슨 논설위원인가 무슨 대기자인가 쓴 칼럼.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집단지성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칼럼이 아주 재밌게 써져 있더라고. 지금도 기억을 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유수한 기업의 사원들이 큰 이런 강당에서 큰 이제 사원 연수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그 방에 물면 죽는 독사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 독사를 보고 행동하는 모습이 회사마다 다르더라. 첫째 회사는 먼저 보는 놈이 아무거나 들고 때려 죽이더라. 그거 물어볼 것도 없고 아무거나 들고 때려 죽이더라. 여기 뭡니까? 아마 현대가 아닌가 싶어요. 현대가 아닌가. 한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이 문제는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뭐야? 아이쿠 130짜리 모아놨는데 60짜리가 되는 회사예요. 아마 대우가 아닌가 싶어요. 한 회사 사원들은 어떤 똑똑한 새끼가 죽이겠지 내버려 버려. 어떤 똑똑한 놈들 뭐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모르겠단 말이야. 통반장 다 해먹은 놈들 뭐 하라고 그래. 그러고 있더라 이거야. 이게 아마 해태나 진로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그런 것들이 이제 똑똑한 놈이 하겠지만 내버려 둬버려. 그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망하거나 말거나 뭐지. 한 무리는 분명히 독사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들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아마 한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한보가 아닌가. 한 무리는 즉각 모이더니 이걸 어떻게 때려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논의하더니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때려잡더라. 이게 아마 삼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 뇌에서 봐요. 집단지성을 이용한 것은 마지막 케이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가 보는 대로 때려잡고 누구 의견 들을 거 없다며 의자고 뭐고 몽둥이고 무조건 때려잡고. 한 그룹은 내버려 두고 회장한테 물어보자 이게 뭐라고 그러는지 일단. 한 그룹은 안 들어왔다고 우긴다 이 말이야. 안 들어왔다고. 한 그룹은 어떤 똑똑한 새끼가 잡겠지 나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어느 케이스도 집단지성을 활용을 안 한 겁니다. 다 그런 회사에 들어간 간부 사원 같으면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전부 온팽이야. 그렇죠? 전부 온팽인데 그 온팽이 수준으로 끝나고 초온팽이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초온팽이가 되지를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케이스도 그렇고 과거 공산권과 자유세계도 그렇습니다. 다수는 소수보다 우월한데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집에서 혼자 할래. 센터 나가봐야 별 볼 일 맨날 헛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온팽이에요. 반팽이는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온팽인데 혼자 있으면 온팽이로 끝나는데 반팽이 9이 모이면 초온팽이가 된다니까. 이게 슈퍼 오가니즘이 돼요. 초유기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다시 말하면 집단지성, 집단 능력이라고 그러네. 이게 나온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웜하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밑에 내 위에 온팽이 반팽이가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면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그거요 온팽이 반팽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온팽이가 있고 반팽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디자인할 때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장점을 자기가 발견해서 또는 자기 장점을 모르겠으면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안답니다. 내가 좋은 게 뭐지? 그렇게 물어보면 너는 뭘 잘해? 운전을 잘한다든가 누구처럼 청소를 잘한다. 이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아침에 부지런해서 센터에 가서 문을 다 열고 환기를 한다든가. 그 장점이에요. 장점.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여기서 슈퍼 오가니즘이 되고 초온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온팽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반팽이를 반팽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반팽이 아니에요. 초온팽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볼 때 긍정적으로 저 사람도 뭐 할 수 있고 나도 뭐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갔어요. 과거. 그때는 과거에 목을 매잖아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주막에 여인숙에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아주 괴상망측한 꿈을 꿨어요. 3가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어요. 벽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 두건을 썼는데 또 우산을 쓰고 가는 꿈. 두건을 썼으면 그 우산을 안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하고 방에 누웠는데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있는 꿈. 괴상하거든. 그래서 하도 꿈이 이상해서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점쟁이가 그 꿈을 듣더니 그 과거고 나발이고 짐 싸가지고 내려가쇼. 왜냐하면 벽에다가 배추를 심으니 얼마나 쓸데없는 헛고생이요. 그러니 시험 본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그것도 무슨 쓸데없는 짓이요. 두건만 쓰면 되지 왜 우산을 또 써요 거기다. 그러니 그것도 헛수고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대고 누웠으니 그것도 헛일 아니요. 뭔가 수작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쇼. 이 젊은이가 낭망을 해가지고 개나리 보침을 싸니까 여관 주인이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여관 주인이 덜컹 하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좋은 꿈을 꿨냐 이거야. 그렇게 좋은 꿈을 왜 그러소 그랬더니 벽에다가 배추를 심으니 당신 이름이 높이 걸린다는 뜻이요.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리고 누워있으니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쉽소. 그러니까 자신감이 덜컥 붙은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제를 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개인이 4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측면을 보지 말고 밝은 측면을 보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 슈퍼 유기체, 다시 말하면 초유기체가 돼서 집단지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